그 순간 멍게가 자기의 원시적인 뇌를 먹어치워버려서 뇌가 없어져요. 의학적 죽음이 있고 법적 죽음이 있고 죽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의학적 정의에서는 사실상 사망으로 봅니다. 우수한 뇌다, 열등한 뇌다 하는 것이 엉터리 과학이란 게 발견됐어요.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고등 동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에도 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시는 댕댕이나 양양이나 걔네들도 다 뇌가 있죠. 뇌가 처음 동물에서 나타난 것은 동물의 신체 동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뇌가 나타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분류하는데 식물은 뇌가 없어요. 즉 한 자리에 가만히 붙어있는 생물인 경우에는 뇌가 필요 없다는 거죠. 붙어있던 생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횟집에 가면 서비스로 나오는 멍게가 있잖아요. 이 멍게가 어릴 때 유생일 때는 물을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올챙이처럼. 그런데 떠다닐 때는 멍게한테 원시적인 뇌가 있어요. 그런데 멍게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좀 어른이 될 쯤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바위 같은 데 딱 붙어서 고정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순간 멍게가 자기의 원시적인 뇌를 먹어치워버려서 뇌가 없어져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뇌의 탄생의 기원은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 뇌가 동물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마시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건 움직이는 거 이건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건 엄청나게 정교한 동작이에요. 지금 가장 발달한 2024년의 로봇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테슬라 로봇의 움직임을 봐도 뭔가 어색한 걸 느낄 거예요. 움직일 때 마치 힙합 댄서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못 움직이잖아요. 동물 수준의 정교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뇌에 큰 컨트롤 작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로봇은 아직 사람만큼의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생물에서 배우면은 원시 바다, 수프 비슷한 끈적끈적한 어떤 유기물이 들어가 있던 늪 속에서 아주 아메바 같은 원시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삼엽충이라든가 조금 벌레 비슷한 생명으로 진화를 하고 좀 있으니까 그것이 어류가 되고 어류 중에서 물 밖의 세상이 궁금하던 호기심이 많은 생물이 물 밖을 나오기 시작하던 것이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양서류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물 밖으로 나온 어류 중에서 완전히 물 속에서 숨쉬던 불에나 이런 것을 퇴화시키고 물 밖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는 폐를 발달시킨 것이 지금의 포유류 동물입니다. 이 단계에 맞춰서 뇌도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나 이렇게 조금 하등 동물일 때는 신체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할 필요가 없지만 물 밖에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무시무시한 육식 동물들 그리고 또 내가 잡아먹고 싶어하는 작은 먹잇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잡아먹고 적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도망치려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아주 그냥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큰 어떤 컨트롤 타워, 명령을 내리는 관제탑 같은 종합 명령 지시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뇌의 탄생의 출발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죽음이란 곧 뇌가 사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뇌사라는 말을 쓰는데 신체의 심장과 폐 같은 내장 기관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도 뇌가 거의 죽어서 의식이 없고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인간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아주 드물게 의사가 뇌가 죽었다고 했는데 되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의학적으로 뇌가 100% 죽지 않았는데 뇌가 여전히 일부가 살아있는데 의사가 잘못 판정을 해서 뇌사가 아닌 것을 뇌사로 봤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뇌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뇌가 펑션이 완전히 제로로 되는 어떤 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신기술에 따라서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반려묘나 반려견이 사실 가족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친구들과 깊은 어떤 영혼의 교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과학적으로는 동물이 과연 사람 수준의 사고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의 뇌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아주 원시적인 뇌에서 첨단 뇌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한 방에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고요, 뭔가 처음에 쓰다가 제대로 안 됐네, 뭔가 부품을 하나 더 붙여, 조립식 PC 같아요. 성능이 안 좋으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래픽카드 하나 더 붙여 하면은 조금 고성능이 됐죠?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 하면 더 고성능이 되잖아요. 처음에 인간의 뇌는 되게 원시적인 뇌였어요. 우리가 그냥 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인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란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뇌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이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대뇌를 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뇌 말고도 척추하고 뇌를 연결하는 부분이 뇌줄기, 한자로는 뇌간이라고 불러서 그것도 이렇게 기다란 형태의 뇌거든요. 그런데 그 원시적인 뇌라서 심장이 뛰거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하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파충류, 그러니까 뭐 도마뱀이라든가 이구아나, 작은 도룡뇽 이런 애들도 자기 체온 조절이나 숨 쉬는 것 같은 건 하잖아요. 얘네들도 뇌간 같은 원시적인 뇌가 있어요. 그래서 뇌의 처음 출발은 이런 원시뇌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조금 더 진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한국말로 하면 변두리 뇌예요. 변연계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변연계가 한자인데 변이 변두리란 뜻이고요, 연이 이렇게 테두리를 삥 둘렀다는 얘기고, 개니까 시스템이란 얘기죠. 사람의 뇌 중심 부분에서 테두리처럼 이렇게 뺑 돌아있는 순환도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 형태의 뇌입니다. 체온이나 어떤 기초적인 생명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파충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말씀드린 변연계라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는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류한테 있어요. 좀 더 진화된 생물이죠. 그래서 얘를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는 뭔가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다를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해주는 뇌는 대뇌 피질이라고 한자로 부르는데요, 소위 말해서 뇌의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의 출발은 이 속 중심부 깊은 데서 출발하기 시작해서 신제품일수록 겉면에 있어요. 뇌의 깊은 데 들어가 있는 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올드한 제품이고요, 그 올드한 제품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까 말한 변연계, 조금 신상품이 나와 있고, 가장 최신 상품은 뇌의 껍데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뇌 껍데기라는 대뇌 피질에서 인간의 고유한 판단 능력, 예측 능력, 또 남하고 공감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뇌 피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유류의 뇌가 아니고 이게 바로 마지막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뇌입니다. 뇌의 진화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충류의 뇌에서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의 뇌로 진화한 거죠. 과학자들 중에서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를 현재의 뇌라 그래요. 왜? 당장 지금 살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도마뱀은요, 지금 당장 사는 것만 집중해요. 적이 오면은 빨리 도망가고 먹이가 있으면 빨리 잡아먹고 하는 본능에 충실한 뇌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포유류의 뇌는 과거의 뇌라고 합니다. 왜? 포유류는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뭔가 이렇게 다 잡았는데 이렇게 뜰채로 뜨다가 탁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워 하던데 다시 낚싯대를 넣으면 아까 잡혔던 녀석이 입에 바늘을 꿰고 나서 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붕어뇌라고 하잖아요. 몇 초도 기억 못한다. 어류는 그런데 포유류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정글 안에 한 1년 전에 비가 오는 우기에 그 숲을 갔더니 토끼와 사슴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올해도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자기 과거의 기억에 기반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포유류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의 뇌가 있고 과거의 뇌가 있는데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미래가 남았죠. 미래의 뇌는 인간만 갖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을 기억해서 잘 저장해 놨다가 가만히 있어.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일주일 뒤에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떤 예측을 하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인과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는 잘 기억하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 주인과 헤어지게 너무 슬퍼 이런 생각은 못하는 것이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사망을 판단하는 그 징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의학적 죽음이 있고 법적 죽음이 있고 죽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의학적 정의에서는 사실상 뇌사를 사망으로 봅니다. 뇌가 죽는 것을 죽음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거죠. 뇌가 거의 죽었는데도 몸의 다른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죠. 아까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식물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도 흐르고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아무런 몸의 동작을 할 수가 없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신체의 장기들이 살아있음에도 뇌가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뇌사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여러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사 중에서도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쓴 분도 있어요. 내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국의 문 계단에 도착해서 환한 빛이, 하얀 빛이 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증언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것이 어떤 실제로 천국이 있거나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이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면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옛날에 살아있을 때 머리에 기억해놨던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막 순서 없이 서로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꿈 비슷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임사체험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바로 그런 일종의 뇌가 만들어낸 꿈이다, 환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뇌사를 얘기했는데 식물인간인 경우에도 몸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뇌가 여전히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우리가 아까 신체를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움직이지만 뇌는 심장과 폐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몸의 다른 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뇌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뇌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뇌가 죽어버리면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뇌파가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수단을 해도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 뇌사 하면은 사실상 사망이라고 의사가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죠. 사람에게는 뭔가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은 어떤 숨 같은 뭔가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죠. 영혼이란 건. 과학자들도 그 비슷한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는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마인드. 마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보면 고스트 인 더 쉘이잖아요. 그 영어 제목이. 그 고스트란 거죠. 로봇, 인조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의 영혼. 고스트. 의사들 중에서 신경과학자들은 그 마인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인드란 것은 이 물질인 뇌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의 네트워크가 번개처럼 번쩍 치는 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새로운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생물학자나 신경과학자들보다는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은 마음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뇌라는 두부같이 생긴 이 덩어리 말고도 그 덩어리 물질과는 분리된 어떤 정신이란 게 있다. 그래서 그 마인드, 정신 혹은 종교인들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무형의 것이 우리의 인격과 주체성을 결정하는 우리 몸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이라고 부르고 종교인들은 영혼이나 넋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과학적인 증거는 없고요. 그 개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처음 초기 인류가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초기 인류인 경우에는 지금의 현생 인류보다는 뇌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인 경우에는 뇌가 좀 줄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 1500cc 옛날에 그쯤이다가 지금은 한 1350cc 정도로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하는 데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몸 자체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상이 옛날에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처럼 큰 원숭이였다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이잖아요. 옛날의 초기 인류들은 지금의 고릴라나 이런처럼 지금보다 덩치가 컸을 가능성이 커져. 그러면은 몸이 크니까 뇌도 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인류의 몸 크기가 작아지면서 뇌도 똑같이 비례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뇌가 더 진화해서 크기가 작은데도 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뇌가 작아졌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옛날에 처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벽돌폰이라고 불리던 큰 이만한 폰이 있었어요. 그런 폰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손 위에 올라가는 작은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도 같은 고성능을 발휘하는데 옛날처럼 커다란 몸체가 필요 없고 뇌의 크기가 작은데도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죠. 사람 뇌보다 훨씬 큰 코끼리 뇌는 사람보다 몇 배나 커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제일 큰 생물이라고 하는 흰수염고래라고, 그 고래 뇌는 사람보다 수십 배나 크거든요. 이렇게 크면은 그럼 고래는 우리보다 똑똑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크기가 뇌의 성능을 좌우한 건 아니고요. 뇌가 생긴 모양이나 그 크기를 보고 뇌의 성능을 판단하려고 했던 게 옛날에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 시대에 그때 독일 과학자들이 누가 좀 더 똑똑한 인종인가? 유태인은 열등하고 독일 민족이 더 똑똑하다라는 그런 자기 이론을 입증하느라고 사람의 두개골과 뇌의 모양을 엄청 연구했어요. 지금은 그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우수한 뇌다, 열등한 뇌다 하는 것이 엉터리 과학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거는 마치 중세시대 때 수은을 막 끓여서 금을 만들어내려던 연금술사의 엉터리 과학과 마찬가지인 거죠.